코스피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며 2년 2개월 만에 장중 2,200선도 무너졌습니다. 증시가 하락하며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집값이 더욱 내려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을 느낀 영끌족들, 주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업계가 국산 품종 발굴에 주력하고 농가의 판로를 열어주는 등 농가와의 상생에 힘쓰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2,223.86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13% 올랐는데 이 장중엔 2,200선마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가 2,2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2020년 7월 24일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미국 연준의 강한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증시 주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코스피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 26일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최저치를 경신했고 다우 지수는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9.8원 내린 1,421원 50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년 2개월 만에 장중 2,200선이 붕괴됐습니다. 국내 증시 하락세의 반대 매매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증권가에선 반대 매매와 패닉셀링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코스피는 한 주간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급락장 속 증권사에서 빌린 주식을 갚지 못해 강제 처분되는 반대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 매매 금액은 9월 1일 약 109억 원에서 9월 23일 기준 179억 원으로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전날부터 국내 증시가 낙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아직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26일과 27일 기준 반대 매매 금액은 더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코스닥 시장의 비투 체결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700선이 무너진 코스닥 시장의 반대 매매가 쏟아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반대 매매로 인한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증시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추가적인 지수 하락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이후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증시 하락에 투자자들이 패닉셀링으로 대응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주가가 한 단계, 두 단계 이제 2,200선을 하회해서 또 2,100선까지 떨어지게 되면 대규모 반대 매매가 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또다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성기를 맞이했던 반도체 업종이 수요 둔화와 재고 부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가 연일 신저가를 갈아치우자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도 연일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0.56% 오른 54,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53,500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최저가를 연일 갈아치운 삼성전자는 이달에만 7.19%, 올 초 대비 무려 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달 17거래일 중 14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약 1조 6,100억 원에 내답한 것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돌파하고 전 세계적으로 고강도의 금리 인상이 이어져 증시의 개선세가 보이지 않자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21곳 중 이달 투자 의견이나 적정 주가를 변경한 곳은 15곳입니다. 3개월 이내 기준으로 증권사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평균은 78,619원으로 최저 7만 원, 최고 9만 원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사들은 상반기에만 해도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불안과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영업이익 추정치는 21.9%, 주당 순이익은 23.9%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간 괴리감이 여전히 크고 투자 의견은 모든 증권사에서 매수를 제시하고 있어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집값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7%에 육박하고 있어 이른바 영끌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전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보다 9포인트 하락한 6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2013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낮으면 집값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심리가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 2월 97을 기록해 2020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하회한 이후 지난 3월 다시 100을 넘었지만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아파트 매매 가격의 하락세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던 영끌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육박하고 연말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자 부담감이 커진 탓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 3월 13.31%를 기록한 뒤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사실상 거래가 단절되고 있어 이른바 패닉셀링 현상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 대부분이 해외 품종인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까? 양파 같은 채소의 국산 종자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해외 품종을 사용하다 보니 농가에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 유통업계가 국산 품종을 발굴하고 농가의 판로까지 약속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서지윤 기자입니다. 고객이 김꾸러미를 카트에 담습니다. 롯데마트가 K품종 프로젝트로 선보인 국산 김. 국산 품종의 재배도 국내에서 이뤄졌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품종을 사용해 재배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는 농가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국산 품종으로 재배하게 되면 로얄티를 낼 필요가 없어 그만큼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통업계는 K품종 발굴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3월 국내 유통사 최초로 국산 품종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K품종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검증되지 않은 국산 종자를 발굴하고 재배 과정에서도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K품종 발굴은 농가 소득 증가와 유통사의 매출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품종에 대한 노력이 매출 성과로 이어져서 올해 전년 대비 60% 이상 매출 상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K품종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행보는 유통 채널과 산지가 서로 상생하면서 윈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해 농촌진흥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산 품종 농산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에 맞게 새로 개발한 채소와 과일 등을 현대백화점 온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가도 돕고 유통사 매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K품종 발굴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 점점 젊은 기술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인력 고령화는 건설 현장 스마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건설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네, 건설 산업 부분에서 흔히 젊은 층이라고 불리는 30대 이하의 기술 인력 수가 2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30대 이하의 기술 인력은 약 4만 5천 명으로 2001년에 약 12만 8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35.8%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술 인력이란 건축사, 산업기사, 기술사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51세에서 70세에 속하는 고령화 인력은 2001년에 약 2만 7천 명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약 28만 1천 명으로 10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세대가 과거와는 달리 계속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요.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젊은 기술 인력을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서 업계 경쟁력이 낮아지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반대로 젊은 인력은 줄어들고 있는 건데 배경은 뭡니까? 네, 우선 고용시장에서 신입보다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문화가 한몫을 합니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업계에서도 신입 채용은 점차 줄이고 있는데요. 롯데건설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으로 바꾸고 있고요. 또 SK에코플랜트도 2019년을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공채가 없어졌습니다. 한동안 줄어들었던 대형 건설사의 신입사원 채용이 최근 들어서 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해당 건설사의 지난해 주택 수주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건설 실적이 좋지 않다며 신입사원 채용은 또다시 줄어들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건설업에 가려는 수요가 준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려면 관리자지만 현장에 가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건설 현장도 안전 문제, 정확한 시공을 위해서 점점 스마트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 고령화가 될수록 현장 내 어려움이 존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 건설이란 건설 현장에 드론, 로봇, 또 빅데이터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 공사를 뜻합니다.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이 첨단 기술로 할 수 있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의 해법으로도 꼽히는데요. 스마트 건설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체한다고는 하지만 이 기술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들은 결국 기술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첨단 기술에 익숙한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지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현재 건설 현장들은 디지털이나 스마트 기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기술로 익숙한 젊은 층이 훨씬 더 유리하고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신기술로 무장한 젊은 층을 유입하지 않는다면 정작 우리가 스마트 건설이 활성화됐을 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든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네, 건설 현장 내 스마트화가 정착되려면 상대적으로 디지털에 친숙하고 또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유입돼야 한다는 건데요. 스마트 건축은 사실 안전 문제 이외에도 세계적인 기후 대응 이슈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꼭 건설업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이 아닌 기술이나 사업을 할 때 경쟁력을 잃게 될 텐데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젊은 층의 스마트 건축 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건설업계가 젊은 세대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건설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 현재 상태에서 어려움은 느끼고 있지만 또 당장의 큰 위기로 여기는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아직은 스마트화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전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산업 자체가 스마트화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고령화인 게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시기입니다.
다만 대부분 인력 고령화로 5년이나 10년 이후에는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대부분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CEO나 정책 입안자들이 합심해서 기업 새로운 인력들을 뽑고 교육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요, 건설 현장의 판도를 바꿀 또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화되고 있는 건설 현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흔히 도시정비 사업에서 리모델링은 중견건설사가 도맡아 해왔죠. 이젠 대형 건설사도 리모델링 사업에 눈을 돌리며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견건설사들의 동무되었던 리모델링 시장에 대형 건설사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불가능한 연식의 아파트들에 리모델링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고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기대치보다 낮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건설은 한강변에 자리한 염창 무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단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초 리모델링 전담팀을 출범한 뒤 1년도 되기 전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저희 하나건설이 근본 그 염창 무학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를 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인 리모델링 전담팀을 출범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일어났고 향후 앞으로도 이제 주요 거점 지역의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수주에 나설 예정이며 현대엔지니어링도 최근 용인수지 삼성 1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으로 단독 수주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팀제 개편을 했고 사업 확장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포스코건설이 빠르게 리모델링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DLENC 등 대형사들이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파트는 약 1,129만 가구고 이 중 20년 이상 경과된 곳은 약 461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이를 감안하면 리모델링 시장도 결코 작지 않다는 계산이 건설사들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단지별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략하고 최근엔 건설 기술의 발달로 신축 못지않은 상품 구현이 가능해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작년 9조 원 규모의 리모델링 시장은 올해 약 15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근대 경마가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나귀 경주로 근대 경마의 싹을 틔웠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대중 스포츠로 발전하며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경마 시행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한국 경마의 100년사 장민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우리 경마의 최초 기원은 1897년 고종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외국어학교 연합운동회에서 열린 나귀 경주가 한국 경마의 싹을 틔운 겁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열었던 나귀 경주는 1912년부터 금지됐지만 1922년 조선 경마구락부가 생긴 뒤 같은 해 5월 서울 동대문 훈련원 광장에서 국내 최초로 근대식 경마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 대회를 한국 경마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경마는 처음 시작된 순간부터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제감정기 경성과 평양에서 1925년 열린 경마 입장객만 이틀에 걸쳐 3만 7천 명, 1927년 부산 경마장 1일 입장객 12,000명의 인파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또 백범 김구 임시정부 주석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주말 경마장 나들이도 이어졌습니다. 1949년 한국마사회가 설립되면서 한국 경마는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1950년 6.25 전쟁 발발로 마사회와 경마는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아무 준비 없이 당한 전쟁의 여파로 1953년까지 약 4년간 긴 휴면기에 접어든 겁니다. 1954년 5월 8일 뚝섬 서울 경마장 개장을 시작으로 한국 경마의 맥이 다시 이어졌고 이후 현재 경마는 대중스포츠로 발전을 이루며 매출액 기준 세계 7위 경마 시행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해외 16개국의 한국 경마 실황을 송출하고 경마 개도국의 경마 인프라 수출, 국제대회 개최와 국내 잔발 해외 원정 선전 등으로 한국 경마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현대로템이 국내 최초로 시속 320km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생산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늘 창원 공장에서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 EMU 320 출고 기념식을 개최하고 EMU 320 고속열차 초도 편성을 출고했습니다.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란 구동 방식을 모든 차량의 동력원을 분산 탑재하는 방식으로 열차 맨 앞과 뒤쪽에 동력차에만 동력 장치가 있는 동력 집중식에 비해 가감속 성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출고된 EMU 320 고속열차는 본선 시운전을 거쳐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뒤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등 기존 고속철도 노선에서 KTXI, KTX 산천 등과 함께 운행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출고 이후 예정된 본선 시운전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납품 뒤에도 CS와 각종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다만 한낮에는 이맘때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로 시작해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WHO에 따르면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오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내겠고요. 그 밖에 전국은 보통 단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수원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는 맑겠고 그 밖의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낮에는 광주 27도, 부산 2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지나거나 흐리겠습니다. 날이 점점 건조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행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